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으로는 먼저 러일 전쟁 시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러일 전쟁 시기를 살펴볼 거면은 그 전에 있었던 영일 동맹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영일 동맹은요, 러시아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도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의화단 운동은 1898년부터 1900년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그 사회 하층민과 일반 농민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 것들은 서양 세력이 중국에 무분별하게 침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들을 상징하는 철도, 전신, 교회들을 막 파괴하면서 서양인들도 막 죽이고 이렇게 나아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에는 당시 보수 정권의 핵심이었던 서태후가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에 러시아 8개국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는요. 그대로 이 중국 동북 지역 압록강 이북인 만주 지역에 남아서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 이 리순이라는 항구를 조차해서 빌려서 그들이 끊임없이 갖고자 했던 부동항을 얻고자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의 확대를 경계하던 영국과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됐던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영일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맺어진 영일 동맹은 뒤에 있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1차 영일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요. 일본은 청해서 영국이 이권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러시아를 견제해 나가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주 지역을 두고 러시아가 일본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고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위해 마찬가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1903년에는 러시아가 대한제국으로부터 가져갔던 압록강의 삼림체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압록강변에 있던 용안포라는 곳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영국도 영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지지하고 미국도 재정적인 그 차관을 빌려준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국외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이 국외 중립 선언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본 편도 러시아 편도 들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지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스위스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청나라와 같은 강대국들은 이것들을 다 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강대국들이 승인한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러시아 군대를 당시에 인천 앞바다의 제물포 그리고 리순에 있었던 이 러시아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국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그거를 인지를 했다라면은 여기 리순항만 공격을 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요. 제물포에 있던 걸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네, 이것은 결국엔 대한제국의 그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1904년에는요, 뭐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땅에서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순을 나중에 가서 점령하고요.
이렇게 준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러시아는 당시에 유럽에 있던 러시아가 자랑하는 가장 큰 함대인 발틱 함대를 아시아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가장 빠른 루트인 수에즈 운하를 러시아가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영국이 가져가면서 나중에 이집트까지도 식민지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를 통행을 컨트롤하는 것은 영국이고요. 그 영국은 동맹국인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틱 함대는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미 이동 거리가 배로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여정에 지쳐서 이 부산 앞에 대한해협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발틱 함대가 대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일본이 승리는 했지만 일본도 3주 정도 전쟁을 더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일본도 재정적으로는 거의 이제 파탄 상태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했다가는 일본도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해서 미국의 중재하에 일본과 러시아의 대표가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민지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2조에 있겠습니다. 자, 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탁절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자, 보니까 정치, 군사,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한다. 보통 조약문의 첫 번째는요. 서로 간에 그런 이제 뭐 평화를 나아간다 뭐 등등등의 그런 인사치레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제2조부터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벌인 목적은 사실 대한제국을 먹겠다라는 한국을 식민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순커우, 리순지역 여기과 리순 바로 옆에 있는 따렌 이런 데들에 대한 조차권과 그 권리들 그리고 만주에서의 철도 부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권리들을 다 일본 제국 정부에 넘긴다라는 것을 약정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일본한테 넘겼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은 패배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요. 1904년도에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대한제국 내정 간섭을 하면서 체결했던 몇몇 조약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군대를 서울로 보내서 이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합니다. 자, 한일의정서의 내용 보니까요. 제1조에 봤더니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을 하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 시정 개선, 나라 안에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충고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4조에 봤더니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핵심은 여기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핵심 문구는 여기죠. 사조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한일의정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항목을 이용해 내정 간섭, 그리고 이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삼아서 군용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독도도 자기네 땅인 다케시마다라는 식으로 불법 편입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근데 이 한일의정서만 한 게 아니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대한시설강령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합니다. 한국의 군대를 영구히 주둔시키겠다. 그리고 재정권과 외교권을 빼앗겠다. 그리고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을 장악하겠다. 라는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자, 군대를 완전히 냅둔다. 그 나라를 지배하겠다라는 소리죠. 재정, 외교권,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민 지배할게요 라는 것을 돌려서 목표로 삼은 겁니다. 자, 이러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있어서 대한제국의 강요에서 체결한 조항이 바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자,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은 재정과 외교 분야에 고문이라는 애를 임명하는 거였는데요. 자, 보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서 대한제국 정부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다 그 사람 의견을 물어야 된다. 제2조.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외교와 관련된 거는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리고 3조.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외교 안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재정은 일본이 장악할게, 외교도 일본이 장악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대한시설강령에 나와 있는 이 방침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핵심은 바로 고문정치라는 게 시작되었다라는 거고, 이 고문들에 의해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가 오는데요. 이 메가타와 스티븐스의 이름을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메가타 다네타로와 스티븐스가 재정, 외교적인 측면에서만 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막 정치에 대한 것도 이제 막 선을 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이제 고문 정치를 통하는데 국제 전세가 러일 전쟁에서 얘네가 승리할 것처럼 가고 있던 상황에 미국의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필리핀에 가기 위해 일본에 잠깐 들립니다. 중간에 기착지로서요. 그 가운데에서 일본의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가스라 다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거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밀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몰래 약속을 맺은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되는데 조약을 맺은 흔적보다는 이 둘이 대화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망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 태프트는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하는 거 오케이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비망록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도 일어나는데요. 자, 어쨌든 제2차 영일동맹의 핵심은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제3조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가지니까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4조에는 마찬가지 영국이 인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도와 그 국경 부근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승인한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이 정치, 군사, 경제의 이런 특수 권익들을 다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조선을 식민 지배한다 쳐볼게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은요, 역효과가 무조건 나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시달립니다. 그거는 독일이 1905년과 1911년 모로코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에서 이미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 독일과는 다르게 강대국들을 다 하나로 포섭을 합니다. 일단은 조선을 노리고 있던 조선을 속국이라 여겼던 청나라와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가지고 청나라를 제껴버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설득했죠. 영국 동의 얻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전쟁 통해서 또 제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자신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제2차 한일협약을 우리는 을사늑약 혹은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을사조약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을 동원해가지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당시 주한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인데요. 그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이 당시에 그 통감부가 나중에 그 일본에 영사관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통감부가 되고 조선 총독부가 되는 남산 언저리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박아버렸습니다. 네, 거꾸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야 될 거를 지금 거꾸로 박아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하야시 곤스케와 이토 히로부미의 압력에 따라서 이제 체결된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근데 을사조약이라는 것보다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으로 요즘은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라고 하고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이 서명했고요. 박재순이 있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래도 매너 있는 인간들도 있지만 매너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을사늑약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그 조약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된 을사늑약의 내용 잘 봐둘 필요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외교 고문을 보내서 간섭하는 걸 넘어서 이제 아예 뺏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제1조에 봤더니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 및 이런 것들 외교를 지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조에 보니까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지니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황제폐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자, 그래서 서울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의 황제폐하를 아련하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감으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고요. 그래서 통감이 활약하는 그런 부서를 통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감이 원래 여기대로라면 내정 간섭만, 외교만 컨트롤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내정 간섭까지 다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은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본 정치에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 일본 내각의 초대 총리 대신했고요. 이 사람은 아베 신조가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기 전에 이토는 여러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본 정계에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이때는 이제 그 총리 대신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난 상태에서 이제 말년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식민지화해 가고 있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선은 대한제국은 외교권 빼앗겼다. 외교권 빼앗겼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주국으로서는 그냥 숨통이 끊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저항을 해야죠. 그래서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는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발표해서 조약은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조약에 앞장선 애들 다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저 개돼지 반도 못한 정부 대신이라는 놈들이 지들 앞에 일신이나 영달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다 도둑놈이 되었다. 그래서 2천만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했다. 그래서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말로 꾸짖어야 된다. 그래서 원통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로 자결로서 이제 의사를 확실하게 어필하는 민영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의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고함, 이거는 사실상 그 마지막에 남긴 유언장인데,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까지 다다랐구나. 나 영환은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를 갚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과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인 단위로 저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 날부터 계속 상소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상설, 안병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상소를 막 제기를 하면서 저 을사늑약을 체결한 저 인간들 다 처벌해라 라는 상소를 올리고, 상인들은 아예 시장의 문 닫아버리고 다 철수, 그리고 시민들은 길거리 나와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 그렇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저격하는 의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전명훈 선생께서는요, 이 둘은 서로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날 한시에 미국인 스티븐스,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에 대한 내정 간섭을 했고,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한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던 스티븐스를 저격해서 살해합니다. 네, 살인을 한 거죠. 근데 살인죄인데요, 미국에 체포돼요.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분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서로 만나서 악수한 사진인데요. 미국 법정에서도요, 이들이 아기를 의도적으로 죽인 건 맞지만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요. 형이 25년형인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살지 않고 중간에 모범수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 분은 만나서 악수도 하시고 뭐 중국으로 건너와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안중근 선생이시죠. 안중근 선생께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여버리죠. 어디에서? 만주 하얼빈에서. 그리고 나철, 뭐 나인영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죠. 그리고 오기오와 같은 사람들은 뭐 자신의와 같은 단체들을 조직을 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하고요. 이재명은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체포돼서 처형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의열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봤더니 다 개인 단위 혹은 언론 단위의 활동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활동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등장합니다. 자, 고종은요,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를 만들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을사늑약 당시에 이토가 고종한테 와가지고 조양문 서명하라고 들이미는데 고종이 우리 대한제국은 의회 정치다, 의회 국가다, 내가 결정 못 내린다. 그러니까 이토가 한 방 먹여요.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냐. 니네 나라 니가 혼자 다 해먹잖아. 어디서 사기칠라 그래. 라고 해서 고종이 발 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박재순이가 가가지고 도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은 되게 무능한 캐릭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미 20여 년 전에 체결한 조미소 통상조약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거중조정조항. 한 국가가 제3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서로 도와준다. 이 조항을 토대로 삼아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파견해가지고 지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일본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도와주면 굉장히 우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려요. 거기에 자신의 위임장을 드르는 특사를 이렇게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의종 선생. 자, 근데 여기는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마찬가지 일본의 영향력에 있었던 서양 열강들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2차 회의 때 대한제국이 초청장을 받아요. 근데 이 2차 회의가 러시아 내부의 상황 때문에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는데, 문제는 대한제국이 초청장 받을 때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회의 개최될 때는 외교권이 없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 이상설, 이의종 선생께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각국 대표들에게 이제 독립 호소문을 발송을 해서 일제의 그 외교권 강탈이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 자주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일본은 방해를 하고 서양 열강들도 일본하고 한통속이니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하지만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안 되겠다. 고종을 이제 황제 자리 두면 얘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래서 고종께서는 그 아관파천 이후로 경운궁으로 황궁한 이후에 계속 덕수궁에서 거처를 하게 되시고요. 새롭게 황제 자리에 올라간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제 거처를 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 정치를 했는지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본이 지네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덕수궁에서는 고종이, 그리고 창덕궁에서는 순종이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40년 가까이 있다가 퇴위를 하셨어요. 40년 넘게 하시다가. 자,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퇴위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강제 퇴위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일본도 이제 고종을 강제 퇴위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대한제국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미 칠적이라 부르는 송병준, 이병무, 고영익, 조중훈, 이재권, 임선준, 이완용과 같은 이 정미 칠적들이 앞장서서 일본의 강압에 따라 체결한 것이 바로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일 신협약의 내용에
핵심은 이제 내정 정권은 통감이 장악한다라는 것인데요. 더 핵심은 바로 차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제1조 한번 보죠.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거다. 그리고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거다. 근데 제4조 한국의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따라 집행할 거다. 근데 제5조 한번 보죠. 핵심은 여기에 있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 그래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서 얘를 중심으로 그 정치를 운영할 거다. 장관은 오늘날 용어로 치면 각 정부 부서의 장관은 한국인. 하지만 실무적인 것을 총 컨트롤하는 차관은 일본인. 그렇다라는 것은 대한제국의 정치는 일본인이 장악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비밀각서로 군비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육군 한개대대를 둔다. 일본 육군이에요. 일본 육군 한개대대를 두어 황궁 수위하고 나머지 기타 해산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근거로 삼아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을 시켜요. 자, 여기에서 해산된 군인의 일부는 이제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 뺏어갔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재정권하고 외교권을 이제 그 사실상 강탈해 갔는데, 외교권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 숨통 떼갔어요. 근데 제3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을 통해 아예 정부 부서 자체를 다 지네들이 컨트롤하고 하나 더 나아가 군대까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빼고는 다 뺏어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신문지법 제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금지해요. 그래서 반일적인 논조를 띠면 무조건 다 폐간, 신문사 문 닫아야 돼. 그리고 보안법도 제정합니다. 그래서 집회, 결사의 금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 진압하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랑 이런 거는 다 일본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일단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일진회라는 건데요. 이 일진회를 통해서 한일 합방청원서를 제출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경찰권까지 뺏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야금야금 다 뺏어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뺏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황제권, 즉 주권을 완전히 뺏어가요. 정치권을. 그래서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자,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는 빌미로 삼은 거는 이거예요. 이제 안중근 의거가 발생하고 나서 이 안중근이 몰상식하고 이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거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면서 이제 한국을 병합을 해서 우리 일본 제국 아래에서 한국 국민들도 다시 다 새롭게 교육받고 깨야 돼. 이런 식의 여론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진회를 사주해서 합방청원서를 제출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부터 이미 동의를 얻어놔요.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여기 나와 있는 이 8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과 함께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경술국적이라 불러요.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조중흥, 이병무, 박지순, 조민희 같은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의 대명사 하면 이완용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일산의격 체결할 때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체결할 때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국 병합조약 체결할 때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완용은
계속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요즘 새로운 연구 중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이완용을 한국 병합조약대에 집어넣은 거는 고종이 일부러 집어넣었다라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신협약 그리고 마지막 여기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병합조약대도요. 반드시 다 황실의 안녕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완용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국병합조약을 체결을 해요. 당시 통감관저에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봤더니 제 1조 한번 보죠. 제 1조 말고 전문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과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서 좀 의문이 들죠.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 친밀한가요? 근데 여기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넘긴다. 그리고 일본 황제폐하는 2조에서 이거를 승인한다. 자, 그리고 3조 일본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와 태왕제폐하 황제폐하는 순종이죠. 태왕제폐하는 고종이에요. 그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과 위엄, 명예를 향유케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이제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어버리고 대한이라는 명칭이 아닌 기존에 부르던 조선이라는 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총괄하는 사람은 조선 총독이 되고요. 이 통감부는 이제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초대 조선 총독은 누가 되냐면 당시에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 육군대장 출신의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으로 불리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황실은 이제 황실이 아니라 황제는 일본의 천황 덴노가 하나 있으니까 그 아래에 이씨 왕가 해서 이왕가로 격하를 시키게 되고요. 고종은 덕수궁에 살고 있으니까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 순종은 창덕궁에 살고 있으니까 순종에게는 창덕궁 이왕 이렇게 해가지고 황실의 지위를 격화시키고 이 황실을 조선 황실할 때 이렇게 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부서로 이왕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은 우리가 뒷목 잡을 일이 나오죠.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하한인 무슨 말이냐? 한국이 일본으로 넘어가게끔 공을 세운 조선인에게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자귀도 주고 은사금도 내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구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식민 지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우리 스스로도 발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의병활동과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식민지에 저항해서 독립을 추구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시 살펴봐야 할 겁니다.